우리도 말할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노무현 재단 이사 황희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현 장학생 최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2회 연속 촬영을 하고 오늘 이제 3회 촬영인데 그 전에 이제 첫 회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위 반응이 좀 어땠는지 먼저 간단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윤아 씨 방송 출연 처음이잖아요. 네. 그죠? 주변에서 어때요? 제가 쑥스러워서 홍보를 안 하긴 했는데 이거 큰일이네. 근데 이제 방송 시작 직전에 링크를 이렇게 막 보냈어요. 그 주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어쩜 좋은 얘기가 많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쭉 반응을 다 봤는데 뭐 역시 믿고 보는 해마 그 반응과 니 좀 조용히 해라 유나님 얘기 많이 듣고 싶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반영을 해서 제 얘기를 좀 줄이고 좀 많은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방송 봤는데 우리 1회 촬영한 게 아침 9시부터 우리가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기도 이제 파주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나의 해방일지처럼 2시간 와야 되거든요. 얼굴이 부어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한 20-30분 사이에 조금 빠지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출퇴근하시는 많은 좀 다른 청년들한테 약간 좀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첫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임경빈 작가님도 워낙 바쁘시고 그래서 이게 계속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릴 건데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임경빈 작가님과 최윤아님과 함께하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댓글 간단히 좀 소개를 하고 본 주제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황희두님, 헬마우스님, 대방어님 짱이요. 대방어님. 네. 이 대방어가 왜 대방어라고 하셨냐면 여기서 딴지의 밤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대방어 코스프레를 했었어요. 그래서 댓글에 많이 대방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거구나. 아까 그 지인분들이 네. 네. 그리고 이 코너 찬성일세 찐 MG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MG라는 점 다시 한번 다양한 강조드립니다. MG의 생각. 네. 그리고 학폭에 대한 진지한 토론 좋아요. 가해자 일본과 학폭 가해자 정순신 가족이 오버랩 되네요. 오늘 또 일단 본 주제가 또 일본 관련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의견들 중에서 뭐 이런 것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탁인숙님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검사폭력, 수사폭력, 압수수색 폭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세요. 이런 의견 남겨주셨고요. 유인님께서는 헬마님 너무 반가워요. 이히히 해주셨고 유나님 앞으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굉장히 좀 기대하신다면서 알바 이야기할 때 숨겨진 광기를 봤다. 그러면서 이제 짐승이두 짐승이두님 기추자님이 이제 결혼식 날짜가 언제냐 구체적인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믹스테ip님이 굉장히 좀 긴 댓글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네. 초반에 우리 이야기 나눴던 MG에 대해서 너무 정형화를 해놓고 틀에 가둬놓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 동의한다라고 하셨고 말씀하셨던 얘기들 중에서 커뮤니티식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부분 공감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겪지 않은 일도 유튜브나 뭐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경험해 본 것처럼 썰이나 영상만 보고 쉽게 댓글로 이제 결론을 짓고 그리고 그게 자기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언젠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 반응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연킴님 방송 즐겁게 봤습니다. 많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어색하다고 하시면서 어색하긴 하다는 얘기네요. 유나님이 더 말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말미에 또 속내를 확실히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 인상 깊었다. 그리고 뭐 음향 관련한 말씀을 또 주셨는데 안 그래도 그 스튜디오 음향 관련해서 곧 개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헤이드님이 지금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노무현 재단만이 할 수 있는 치우치지 않은 방송이라고 생각한다.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편 저편 누구 편 이런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면서도 나와 다른 견해를 관용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싶습니다. 노무현다움을 가진 멋진 방송이에요.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라고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수영님 제일 중요한 반응입니다.
광고주님들 광고 많이 넣어주세요. 와. 제일 중요한. 관계자는 아니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센스 있는 분들 역시 구독자답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쭉 반응을 봤는데 이번 방송도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열심히 또 참고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또 빠르게 본 주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죠. 이 외교 참사. 지금 뭐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또 초등교과서까지 뭐 건드린다는 얘기가 나와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걱정했던 대로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일본 가기 전부터 너무 다 주고 시작을 한다.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라든지 뭐 유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당사자들을 무시하고 마치 이제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상정을 해놓고 외교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본 가서도 역시나 위험하거나 혹은 지나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만 이야기를 거의 듣다가 온 것 같아서 이럴 거면 뭐하러 일본에 갔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정작 가서 얻어온 건 없고 심지어 이후로 뭐 청구서만 얻어왔다 뭐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유나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혹시 삐처리 되나요? 아마 잘 편하게 하시면 국격이 와르르. 깊은 한숨이. 저는 그 궁금한 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정치 얘기로 다 엮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되게 민감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뭐 하나하나 보면 독도도 있고 뭐 지소미아라든지 뭐 수출 규제라든지 심지어 지금 뭐 후쿠시마 농산물 이거는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이슈들이기도 한데 임경민 작가님 방송도 많이 하시면서 네. 뭐 좀 생각이 저희와 다른 혹은 성향이 다른 분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뭐 그렇죠. 주로 네.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이제 아무래도 그 보수 편향의 이제 패널들을 좀 접하다 보면 그분들도 사실은 똑같이 좀 걱정을 해요. 근데 다만 이게 결국 이제 일종의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면 내심으로 그거를 이제 믿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뭐라도 이제 쉴드를 쳐야 되니까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양보를 했으니까 나중에 일본한테도 뭔가 좀 요구하거나 혹은 일본에서도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옹색한 변명 중에 하나는 일본이 이제 4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 대해서 이제 통 크게 뭔가를 양보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는 정치 일정상 좀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일본이 그동안 해왔었던 입장에서 이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뭐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었다든지 이번에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도 드러난 것처럼 독도 문제나 혹은 뭐 초계기 문제나 뭐 이제 수출 문제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본인들 잘못을 애초에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 따라와야 되는 뭐 사과라든지 뭐 반성이라든지 혹은 양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어렵다는 거를 대부분 알고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쉴드를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보면서 좀 황당했던 게 그러니까 원래 보수 그런 성향 분들은 그렇게 쉴드를 치는 게 공감은 안 되지만 왜 저런지 이해는 하는데 가끔 보면 약간 중립이라 그러면서 어쨌든 이거는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 얘기로 이렇게 싸울 거냐 미래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게 맞나 좀 짜증도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견은 어때요? 이게 소위 젊은 층 20대들이 봤을 때는 맨날 이렇게 옛날 얘기하고 뭐 역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래 끌고 갈 건가?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저는 그 말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 문제를 계속 정치로 끌어와서 봐버리니까 더 지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주변에서도 그래도 전범국인데 너무 굽히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반응이 많죠. 잘못은 일본이 했는데 네. 우리가 너무 굽히고 네, 들어간다. 저는 꽤 놀랬던 게 그러니까 되게 가까웠던 친구인데 식민지 근대화론 있잖아요. 어쨌든 일본 덕분에 이 어려웠던 조선을 막 살려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1시간 동안 그 카톡으로 싸운 친구도 있거든요. 아하. 정말 가까웠던 친구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저도 충격받은 게 아마 말씀 주신 게 그러니까 옛날 얘기기도 하고 뭐 아예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고 할 텐데 과연 그럼 많은 청년들이 이 같은 온도로 분노하고 있냐 이건 저도 제 주위에 보면 좀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총선은 한일전이다 뭐 지난번 총선 때 그런 구호를 많이 쓰긴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면 또 똑같은 구호로 했을 때 지금 연령대가 많이 또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유입되고 있고, 이때 과연 이게 맞을 것이냐 하면 큰 틀에선 그걸 유지를 하되 세세하게 들어갔을 땐 전 정말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언제까지 그렇게 옛날 얘기할래? 이런 친구들도 제 주위에 지금 되게 많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안을 좀 관찰을 하면서 그러니까 진보 보수 같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아예 그냥 말이 안 통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차피 네. 뭐 대통령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 찬성, 뭐 대통령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좀 중간에서 여러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네. 이거는 이제 진보 보수의 경향 차이라기보다 오히려 약간 세대 간의 차이가 좀 있더라는 느낌이에요. 뭐 이를테면 이제 40대 후반에서 뭐 50대, 60대까지 이르는 소위 9세대들은 대체로 이 문제를 이제 역사 문제의 연장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고. 네. 근데 이제 20대, 30대 같이 이제 최근에 사회활동을 시작하거나 아직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국가적인 자존감의 문제, 자신감의 문제, 그리고 국가적인 역량의 문제,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뭐 이번 강제징용 문제만 하더라도 결국 이거는 인권의 문제인 거고, 국가가 개인을 어떻게 이제 보호해 줄 거냐, 혹은 개인의 이제 자유 권한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느냐, 그걸 국가가 대리해서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젊은 분들이 주로 한다면 옛날 분들은 여전히 뭐 민주당의 구호처럼 역사를 뭐 팔아 뭐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약간 좀 추상적이고 좀 거대 담론 쪽에 좀 더 가깝고 그리고 이제 과거 회귀형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서로 이제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소위 이제 진보 진영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편 들어주는 것 같으면 다 같은 줄 알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 봤을 때는 좀 옛날 접근법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좀 아쉬움을 좀 표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그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어떤 글을 쓰셔서 제 SNS에 공유를 했는데 좀 민주 진보 성향의 그 시민이신 것 같아요. 저한테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럼 니네들 대안이 뭐냐? 뭐 청년들은 자꾸 그렇게 뭐 대안도 없이 까기만 하냐 하는데 일단 제 생각도 말씀 주셨듯이 큰 틀에서 저도 되게 분노하고 엄청 그 일본이라든지 혹은 뭐 윤석열 정부의 비판을 했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냥 제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그 온도차가 너무 크니까 그럼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임경빈 작가님 말씀 주셨듯이 이게 과거 문제이자 뭐 인권, 무역 보복 이런 건 현재 미래 이슈랑 다 연결된 건데 우리가 먼 옛날 이야기로만 이제 좁히다 보면 그럼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같이 폭넓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뭐 역사 문제라든지 뭐 친일 반일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기존의 민주진보 진영이 익숙한 논리나 어떤 방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면 설득에 약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미래로 가자라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굉장히 힘이 있는 이 일반론에 그냥 끌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지금 이제 황희도 이사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징용 문제가 단순히 뭐 70년 전에 있었던 그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개인의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제 현재적인 문제고 그 개인의 인권 문제 혹은 전쟁 범죄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굉장히 좀 현재적인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다른 소위 중진국들에 비하면 훨씬 힘이 센 나라서 센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발언권이 세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보면 이건 현재 문제고 이거에 기반해서 곧 미래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영토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과거사 문제가 아닙니다. 영토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경우도 핑계는 강제징용에서 시작된 거지만 결국은 현재 우리가 무역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산업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혹은 뭐 WTO 같은 국제 무역 문제에 있어서 우리하고 일본이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는가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적인 문제고, 그리고 이게 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미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교과서 문제도 옛날 그 현대사를 어떻게 서술할 건가의 문제지만 동시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일본 학생들이 그걸 배우고 익히면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법을 조금 더 날렵하게 바꿨으면 좋겠다. 뭐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노력을 더 이제 경주해야 설득에 있어서 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인 거죠. 저도 그래서 말씀 되게 공감하고, 유나님은 아까 그래도 그 과거 문제를 떠올리면서 분노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역사 문제에 관심 많으셨나요? 아니면 뭔가 학교 와서 공부하고 혹은 뭐 사회에 진출하고 하면서 느낀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찾아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분노한 게 컸어요. 근데 이제 아까 희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가 진짜 다르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저 옆에서 이렇게 일본 얘네 이래서 안 되고 네. 이런 문제가 지금 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일본 여행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같은 20대인데도 생각이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또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일본 여행은 저도 가고 싶은데. 확실히 거기서 말씀하신 세대 간에 저도 소통을 해보면 좀 나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을 갈 수가 있냐. 일본 뭐 제품이라든지 혹은 뭐 영화 등 여행 이런 거 아예 소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좀 젊은 층으로 이제 내려올수록 그것과 지금 앞에 쭉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좀 구분지어서 봐야 되지 않냐. 근데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2019년에 소위 이제 뭐 반일 뭐 불매 운동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작점이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했었던 이제 무역 제재 조치, 무역 보복 조치, 경제 보복 조치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이 죽창가를 뭐 페이스북에 공유했던 거를 제외하고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무슨 불매 운동을 하자거나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운동 주도를 했던 적이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가짜뉴스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여론 선동을 하려고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이제 주고받는 공방 과정에서 나왔었던 불매 운동하고 이번에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해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왜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거를 수행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지 않고 뭐 뒤집으려고 시도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약간 그 당시하고는 좀 시절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그걸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좀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를테면 원래 징용령이라고 그 당시 식민지 총독부에서 만들었던 일종의 법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취업한 건데 그게 왜 강제적인 거냐. 그 뒤에 한 3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위안부의 강제성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복합 다양한 방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취업 사기 같은 거죠. 네. 취업 알선하고 중간에 이제 그 알선책으로 활동했던 조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여가지고 뭐 얼마 줄게, 뭐 여기 가면 복지가 어떻게 돼, 이런 걸로 속여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쪽으로 했다든지, 네. 아니면 취업 전단지를 보고 혹은 신문에 있는 광고를 보고 취업 지원을 해서 갔는데 갔더니 내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달라. 나 이제 그만둘래요 하는데 못 가게 하고 네. 가두고 때리고 뭐 밥을 제대로 안 주고 이런 경우도 강제성인 거고. 주변 사람까지 막 그렇게 그 협박까지 하는데 동원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강제성이에요. 그게 네. 꼭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야만 강제성인 게 아니고, 혹은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막 통장까지 보여주면서 정작은 그 돈을 받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었던 구조. 그것도 강제성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게, 그런 부분을 쫙 파고드는 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와 그 주변에 있는 맞아요. 그 토론 말장난 나와서 하거든요, 그거. 그 와가지고 딱 모른다 하면 그게 바보가 돼가지고 막 쇼츠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 아베도 그 책을 내고 했는데 많이 비판받았잖아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다가 탈일본할 명분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뭐 니케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엄청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19년도 당시에 문재인 정부한테 나라 망한다, 일본한테 꿇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경제 전문가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나 몇몇 찾아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그 언론 기사 보고 무슨 전문가다, 무슨 교수다 그러면 맹신하는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국회에서도 그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쪽 나뉘어서 진영이 나뉘어서 이렇게 크게 대립하는 것과 별개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얄밉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조정원 의원 얘기 잠깐만 하면 이번에 뭐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 못한 그 과거 문제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이걸 포장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윤아님은? 또 하는구나 이런. 왜냐하면 어디 다른 나라 살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 보고. 아니 보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주변국 외교가 다 망가졌다. 이런 적 해방이 처음이다. 이런데 와 진짜 뭘 이런 말. 그리고 민주당이 역대 최악의 권력 외교라고 비판하자.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는 있으나 반일 혐오 세력으로 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망발인지. 이거 아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의원이라는 이런 걸 달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특히나 그쪽 극우 세력은 더 이렇게 좀 쏠릴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듣고 맞아 문재인이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욕 나오려고 한 굉장히 많이 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감정, 내 분노만 표출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방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회전만 도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여러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공부를 안 하면 말씀하셨듯이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냥 한일전만 외치면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 아니 그럼 니네는 지금 이 한일 뭐 이거 분노 안 하는 거냐 하신 분들 혹시 계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하고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린 거라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선을 긋는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규정을 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게 아닌데 네. 자꾸 이제 말을 할 때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 외교가 이렇게 망가진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소위 그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복원했다고 주장하는 셔틀 외교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네. 정상 외교를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 셔틀 외교가 중단된 게 2012년이에요. 2012년에 왜 중단이 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독도 방문하고 일본 천황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일본 사람들이 난리 나가지고 그때 셔틀 외교가 중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뒤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는 뭐 G20 정상회담 이런 데서 아베 총리랑 마주치면 인사도 안 했어요. 눈도 안 마주쳐주고 악수하면은 뭐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고 굉장히 유치한 방식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극단적인 반일을 어떤 정책적 기조로 갖고 있었던 정부였는데 그때랑 뭐 여러모로 비교해보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그런 태도를 취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냥 규정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규정을 당하는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얘기할 때 무슨 갑자기 뭐 일본 관광객이 몇만 명, 한국 사람들이 뭐 얼마나 일본을 가고 싶어하고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네. 원래도 한일 사이에는 관광의 교류가 많았고 다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 움직였던 거지 그게 새삼스럽게 관광객이 느닷없이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교류는 활발했었고 다만 이제 자기네들의 머릿속에서는 2019년 무역보복 이후로 마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무슨 사실상 단교가 돼가지고 아무 교류가 없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당신들 머릿속에서나 그런 일이고 실제로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똑같이 단순하게 접근하면 그냥 5대5 싸움이 돼가지고 딱히 유리하지 않은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